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 6명에 대한 추가 인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한 전 대검 수사관이 발표한 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변수도 남아있어서 항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 혁신위 대변인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에 합류한 김종혁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비대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언제 받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하신 건가요? 네, 정진석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네. 추석 즈음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받고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이죠. 네. 정진석 위원장 본인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울 정도로 네. 고민했다. 그리고 독배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번에 참여한 비대위원들 모두 이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아직 남아 있는 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재형 위원장을 비대위에 모시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 위원장이 고사를 했고 그래서 김종혁 위원 임명이 그 혁신위하고 소통 차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이거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통 차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위원장님은 혁신위 위원장이신데 비대위원으로 가는 게 혁신위의 어떤 독립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고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최재형 위원장님과 정진석 위원장님이 서로 통화를 하셨고 그다음에 최재형 위원장님은 우리 쪽에서 혁신위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비대위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표시하셨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용호 의원님도 비대위원이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이제 두 분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직이 되는 거예요? 혁신위원하고 비대위원하고? 이게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됐지만 비대위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대위 회의가 열리고 나면 다리 역할을 하려면 양쪽 다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거는 두 위원장님들께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로운 비대위가 이전보다는 친윤 색채가 더 짙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언론에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진석 위원장께서 같이 해달라고 같이 참여를 요청한 분들 중에서는 유이동 의원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영호 의원, 윤희숙 의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최재형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과연 친윤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분들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보면 정진석 위원장으로서는 다양한 분들을 함께 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선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서 비대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뒤에 기관총을 들고 1열이 쓰러지면 2열이 가고 이거 보셨죠? 얘기. 봤습니다. 예,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관총 들고 있다 누가 뒤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잘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뒤에서 누가 기관총으로 저를 밀었는지 글쎄요.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팩트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냥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주기한 전 대검 수사관이 이게 채용이 됐다가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은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한 혼선이죠. 근데 저희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도 이제 여쭤봤는데 취재를 해봤는데 주기한 위원장께서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정작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건 내가 광주에서 지난번에 15% 정도 얻으셨잖아요. 광주시장 나가서. 광주에서 계속 할 일이 많은데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또 그 이전에 또 비대위원이었던 것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외압을 받아서 물러난 게 아니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만약에 발표가 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외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거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90분 만에 물러나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한마디에 확 바뀔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해프닝이었고 이게 무슨 외압이 작용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좀 지역 안배 호남이잖아요, 광주. 그렇죠. 주기한 전 후보 그래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전주의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좀 호남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 호남 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호남은 지역 안배는 한 거죠. 지역 안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거를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누구든지 그 관점에 기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역 안배를 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호남에 국민의힘 그 인물이 계속 한 명으로 반복되는 거 봤을 때는 인물이 그렇게 없는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싶어서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접 인선 과정에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이용호 의원에게 처음에는 제안을 했는데 이용호 의원이 고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님. 네네네. 전북이시죠. 자, 지금 비대위 성적 과제를 조금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비대위원장께서는 독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할 일은 많을 것 같아요. 내용도 네. 수습해야 되고 차기 지도 체제까지 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어지면서 여러 가지 방탄국회, 방탄특검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당장 19일로 예정돼 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네. 여러 가지 그 관리도 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계속 걸렸던 부분은 이 법원 결정입니다. 최대 그렇습니다. 변수가 가처분 부분인데 일부 신문을 28일로 좀 미뤘습니다. 법원이. 그날은 네. 또 28일 아마 윤리위가 예정된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룬 게 이게 잘 된 건지. 법원이 윤리를 염두에 두고 그 날짜로 않겠죠. 미루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2주 후니까 아마 법원 그 신문 날짜가 딱 그 2주 정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 두 부분이 일치하는 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법원이 그 국민의힘 윤리를 계산해서 옮겼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옮긴 사유는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10시인가 10시 반쯤에 이제 자료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늦춰달라고 한 건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때 가서 열람하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휴일날 그때 변호사들이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됐던 거니까 그 내용을 참고로 하고 법원에 가서 열람을 요청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나 혹은 국민의힘의 그 변호사분나 각자 이제 소송의 상대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자구 방어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당이 이렇게 연기를 요청한 자체가 원내대표 선거 등도 좀 감안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정확한 내막은 제가 비대위 회의가 처음 열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제가 듣기에는 제가 취재하기에는 이게 10시 반인가에 도착을 해서 다음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거 논리 구성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어제 비대위원장이
법원 향해서 좀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하지 말아 달라. 또 법원 선 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비상 상황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 같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이번 가처분 오늘 신문이 하나 있긴 한데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재판관께서 하시는 것을 뭐 예단하는 것은 그렇죠. 적절치 제가 않습니다만, 질문 드린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제 생각은요, 네. 그 법에 의한 지배가 룰 오브 더 로지 룰 바이 더 로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자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법 자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와 외교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교약이나 협약 맺은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각 나라마다 서로 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치권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협약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복잡해지는 건데,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 정당 활동에 있어서도 이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결사이고 그 구성원들끼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장을 정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나서서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룰 오브 더 로가 아니라 룰 바이 더 로가 되는 것이고, 사법 자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대개의 경우 판결이라는 것은, 본안 판결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의 판사들이 합의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대법원 같은 경우도 대개 전원 합의체라는 그런 제도가 그렇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가처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사 한 분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고 사법 자제를 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 판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비대위 이제 출범, 또 19일 있을 원내대표, 이 두 가지 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초대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는 아직까지 회의를 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그건 이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지만, 뭐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나는 경선을 해야겠다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봐야겠죠.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또다시 거론되는 게 이게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정치적인 행위니까 예. 그래서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는, 더구나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네. 국민의힘은 아마 저도 기자로서 오랫동안 정당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당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내우 외환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당대회 같은 경우 시점을 지금 언급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좀. 그건 뭐 전혀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시점은 법적인 문제가 지금 가처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그리고 게.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또 10월이면은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혁신위하고 비대위 이게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설정이 될 것 같습니까?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쪽에 가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대변인 역할도 하시면서 비대위원 또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위원장님들께서 서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보셔야 서로 이제 상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최재형 위원장님은 그냥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뭐 비대위에서의 역할이랄까 임무가 어떤 게 주어질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대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국회 일정도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김건희사 특검법 얘기를 하고 있고 쌍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장이 어떠신지요? 글쎄요, 특검이라는 게, 그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엊그제 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께서 네. 지금 법사위에서 법사위 캐스팅 있죠? 보트를 쥐고 예. 있는 분이잖아요. 네.
패스트 트랙을 하려면 5분의 3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방탄특검법이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이게 통과돼서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을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것은 결국은 추석 때 그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특검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맞불지르기식 그런 물타기 특검이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